이게 선물을 뭐로 할 것이죠? 좀 그런 것도 그거는 우리 인생이나 우리 공부하고 삐까삐까니까 누구 탓하지 마. 시비를 걸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예술로 불금하는 날이고요. 공간 이곳 룰루랄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예술로 불금은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뭐 이렇게 활동 영역 이야기나 예술 이야기 아니면 작업 이야기를 들으면서 1시간 정도 귀중한 듣는 시간을 갖고 또 불금으로서 좀 재미나게 소담으로 수다를 나누면서 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거의 기록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인데요. 이렇게 강소하게나 손님들을 모셔서 진행을 하고요. 오늘은 시인이자 건축가이신 황성호 선생님을 기약에 오셨습니다. 김기호 선생님 저 말하고 있어요. 네, 건축 디자인 실험집단 EON 대표이시고요. 비와 바람 속에서라는 시로 등단을 하신 기약에 오신 황성호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은 없나요? 네. 칠판이 있어야 돼요? 네? 아니 칠판 있으면 좋은데. 아니 뭐 됐어요. 그냥 하죠. 근데 사실 제가 오늘 자리가 단촐하고 좋네요. 근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뭐 제 작업에 대한 얘기는 뭐 해봐야 재미없으니까 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제 생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라기보다 이야기 주제를 동아시아 문명과 우리 이렇게 제가 잡았는데 우리한테 동아시아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건데 사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극동으로 불렸잖아요. 파이스트 아시아 이렇게 불렸는데 그런 호칭에서 이제 동아시아라는 말이 이제 좀 정착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아시아를 도대체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는 것을 아시아인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뭘 기준으로 이게 동남 쪽이 되고 극동이 되고 그리고 동아시아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정확한 구분이랄 거보다도 동아시아에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크니까 제 생각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인도 같은 경우에는 좀 유럽 언어도 그렇고 유럽에 좀 가까우니까 서아시아라고 불러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도부터는 그리고 그 아래에는 남아시아 그리고 우리는 동아시아 그리고 동아시아에는 이제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중국이나 이런 일본, 우리나라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로 올라가면은 더 큰 범주로 가면은 유라시아라는 말이 생기게 되겠죠. 유라시아라는 거는 다분히 문명사적인 부분보다는 지질학적인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대륙의 판이론이라고 있잖아요. 판게아 이론이라고 있는데 이게 유라시아의 경계가 우리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쪽 만주 그리고 중국 전체 그 다음에 몽골 그리고 몽골의 이제 몽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스텝 지역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부터 이제 중심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데요. 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몽골의 그 스텝 지역과 그 위를 잇는 타이가 지대 그리고 그 위쪽에서 이 툰드라 좋네요. 툰드라 지대라고 이렇게 나누고 러시아 전체가 되겠죠. 러시아 전체와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중국을 포함해가지고 많이 그리고
한반도 이렇게가 이제 그 유라시아 대륙인데요. 사실 그 이 히말라야가 이제 인도판하고 이렇게 유라시아판하고 부딪히거든요. 부딪히는데 이 유라시아판의 지각이 너무 두꺼운 거죠. 단단하고. 그러니까 이 판이 인도판이 이렇게 이동하다가 이 유라시아판의 지각 밑으로 들어갑니다. 지각 밑으로 들어가면서 융기인 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히말라야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티베트 지역, 그 티베트 지역은 원래는 그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의 경계를 이루는 지중해, 고지중해라고 불리우는 바다가 바로 티베트 지역인데, 그 티베트 지역이 이제 융기를 하게 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온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티베트에서는 옛날에 그 고지중해의 흔적이 야루짱프라는 그 강으로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 강에 가면은 진짜 시간이 수만 년 동안의 시간이 이렇게 쫙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가서 그게 이제 그 인도판 북쪽으로 히말라야 넘어서 이제 유라시아 판들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유라시아는 굉장히 기존 우리가 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낯선 대륙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는 흔히 이제 동아시아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좀 아마 이게 유라시아권에서 우리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이제 제가 지도를 못 그리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영국이 모든 스코틀랜드가 어떻게 됐죠? 반대요? 연예인들이 좋다고. 어쨌든 이렇게 돼서 여기 스페인이 이렇게 있고, 뭐 여기 이탈리아가 있고,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북아프리카, 아라비아가 이렇게 있고, 뭐 인도 차이나가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가 있고 이렇게 있죠. 그 지금 제가 설명하는 유라시아가 지금 유럽 쪽으로 이렇게 유럽 쪽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이 정도 중앙아시아를 포함해서 이 정도가 유라시아판이 굉장히 큰 대륙입니다. 여기 아메리카가 이렇게 붙어 있죠. 굉장히 큰 대륙인데 이게 한 덩어리의 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유럽이 유로 통화로 통일이 될 때, 이 통일이 될 때 유엔에 있는 친구가 저한테 제가 그걸 막 물어봤어요. 야, 유럽은 드디어 그걸 해내는구나. 어떻게든 경제적으로. 그랬더니 부러워 니네도 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아시아라는 이 지역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여기에 남아시아라는 권을 한번 나눠볼게요. 권을 한번 나눠보면 이쪽에는 폴리네시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항해 수이 굉장히 발달한 미얀마,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 그 필리핀까지 이렇게 해서 이 폴리네시아인들이고 이 사람들은 굉장한 항해 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면 아프리카까지 그 고대 시대 때 뭐 동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시대에 이 아프리카까지 가서 이제 마다가스카르에서 정착을 해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것도 발견됐죠. 그래서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진출해 이 해양을 누비던 사람들이 폴리네시아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레이어를 씁니다. 우리가 흔히 언어 계통으로 쓸 때 여긴 말레이권이라고 그러죠. 말레이권.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여기 중국 쪽 이렇게 일본까지 이렇게 해서 이쪽에 우리가 한자 문명권이라고 한자 문명권.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한 경우입니다. 지금 제가 한자 문명권에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그 몽골 유목민들이 언어가 있는데 지금은 이쪽이 다 키릴 문자권으로 바꿨죠. 러시아가 지배를 하면서 키릴 문자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기는 이제 몽골 애들이 지배했던. 자,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띠가 아까 제가 설명한 띠가 나눠지는 게 스텝 지역이 있죠. 강한 초원 지대의 스텝 지역이 펼쳐집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는 타이가 엄청난 그 삼나무 그 침략수림들이 있는 타이가 지대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입니다. 툰드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툰드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를 이렇게 크게만 나눠봐도 이게 뭐 너무 다양해요. 인도네시아, 여기 뭐 싱가포르, 말레이, 뭐 그 다음에 여기 뭐 태국 이런 나라들은 각자 산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너무 다양합니다.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통합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 다양성 속에서 아시아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제 가장 이 아시아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 한반도라는 이 지역인데 여러분들이 뭐 학교 다닐 때 흔히 배웠다시피 우리 한국어가 퉁구스어 계통에 속하는 우랄알타이어계다 언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지금 정설이 아니라는 걸로 판명해 놨죠. 퉁구스어 계통은 맞습니다. 우랄알타이어 계통은 아니죠. 우랄알타이가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그 모스크바가 있고 베체르부르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까잔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까잔이라는 도시는 갑작한 일이 있었어요. 몽골 애들이 이 러시아를 400년간 지배했을 때 여기가 수도였었죠. 그래서 여기를 가보면은 그 하얀 성벽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예요. 이 까잔의 이렇게 옆에 바로 옆에서 흐르는 여기 산맥이 우랄 산맥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우랄 알타이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지배적인 종교, 이 지배적인 종교가 우리가 흔히 그 러시아 정교라고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러시아 지역적으로 따져보면 그걸 믿는 사람들은 여기 유럽 쪽 여기, 나머지 사람들은 다 불교, 샤머니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라는 나라가 그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닌 거죠.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우랄 산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랄 산맥 동쪽을 동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을 서양이라고 하죠.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여기에 카프카스 산맥이 있어요. 아라레 소치, 동계올림픽 열렸던 그 소치의 거기에 그 카프카스 산맥을 중심으로 위쪽을 유럽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아래쪽을 동양이라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들이 각각 다릅니다. 지역적으로.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한반도라는 이게 문제인데 한반도는 항상 이 유라시아의 패권에 따라 가지고 이 유라시아의 운동에 따라 가지고 이 민족적 형성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라시아의 맨 끄트머리에 이렇게 달려있지만 이 유라시아 전체의 움직임 속에서 항상 요동쳐왔던 데가 이 한반도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흔히 역사에서 배울 때 중국, 한나라, 한사군이 이렇게 설치됐다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 이전 때문에 여기에는 완전히 이쪽 유목민족, 스텝 지역과 타이가의 유목민족의 영향을 받는 마지막 강.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중국이 융성했을 때는, 한나라가 융성했을 때는 여기에서 이 영향을 받았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유라시아 대륙은 아니지만 이 아메리카가 융성하니까 이 아메리카의 이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지점인데, 사실 우리가 이 한사군 이전의 유럽의 이 유목민들의 역사에서 영향을 받을 때는 지금 문헌적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요.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 고려사라는 책이 있는데, 이 고려사가 백제공기, 그 다음에 신라공기, 고려공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고려사라는 고려사 때 이제 그것들 편찬을 하죠. 그걸 편찬하는데 한 천문학자가, 우리나라 천문학자가 재밌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 고려공기, 백제공기에 나와 있는 천체 관측 기록에 주목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천체 관측 기록에 주목을 했는데 여러 가지 그 천체 관측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잠이원에 무슨 뭐가 금성이 들어갔다 뭐 이런 식의 천체 관측기가 났는데 그런 천체 관측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식에 대한 기록이에요. 왜냐하면 이 일식은요 보이지 않는 데가 아니고 보이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식이 일어난 관측했다는 기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날 BC 몇 년도 몇 월 며칠 일식이 관측됐다 라는 기록을 가지고 그 관측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를 정확하게 집어낼 수가 있어요. 예. 시뮬레이션, 하늘을 천체를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뒤로 돌리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 한번 해보자고 아이디어를 가진 거예요. 박창범이라고 지금 고등과학원에 있는 그 천문학자인데, 그래서 그 양반이 백제 공기에 나와 있는 일식 자료들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천체 시뮬레이션. 천체 시뮬레이션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예요. 그러니까 그 가장 많은 화소수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많은 별들을 집어넣고 있는데 그거를 돌려본 거죠. 그랬더니 굉장히 뜨악한 그 결과가 나온 거야. 이 백제 공기에 관측되어 있는 일식의 기록이 일식을 관측한 그 장소가 엉뚱하게 여기 발해만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신라 공기의 관측 기록을 살펴봤는데 그게 양자강 동쪽, 하류 동쪽이 나와요. 고구려 본기를 돌려보니까 당연히 어디겠어요? 안주 이쪽이겠죠. 이쪽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그 관측 기록을 계속 일식 관측 기록을 계속 조사를 했더니 이게 시기별로 다른 겁니다. AD 2세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양자강, 발해만, 그 다음에 만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가 AD 7세기까지 요 5세기 동안에 이 5세기 동안에 관측 기록이 없어요. 이 천체에 대한 관측 기록이 없어요. 그러다가 7세기에 다시 관측 기록이 나타나는데 이때의 관측 기록, 관측의 장소를 따져보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신라, 경주, 평양성, 이런 전라도 쪽 지역, 완주 쪽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학계에서 개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 과학자예요. 천체과학자예요. 천체 물리학자고 천체과학. 근데 나는 그냥 벽을 돌렸을 거니까 그냥 돌렸는데 왜 나보고 지랄이냐 이런 상처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이 사람은 그냥 과학적 사실을 그냥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학자들한테 엄청 그게 무슨 환단고기에 영향을 받다는 거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그 비난들이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적었어요. 이 연구를 적고 다시 안 해요. 또 그 사학계에서 또 들고 일어날까봐 안 합니다. 연구가 중지됐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한 건 뭐냐면 AD 2세기 이전에 여기가 뭐냐면요. 이게 한사군이 설치됐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고대 천체 기록은 천체 관측은요. 그 나라 수도에서 합니다. 중국 빼고. 중국은 장안이라는 시안이라는 곳에서 관측 기록이 계속 나타나는데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한 2군데 정도는 다른 데서 관측을 해요. 2군데 정도는 다른 데서 관측을 하는데 나머지 이렇게 그렇지 않은 중국과 같이 넓지 않은 나라에서는 이게 항상 그 수도에서 이걸 관측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백제가 무슨 발해만에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 과학적 사실을 얘기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는 마세요. 저도 제가 이해 안 가는 건 뭐냐면 과학자가 그런 사실을 밝혔다면 사학자들은 호미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호미 들고 가서 정말 그런 게 있나 하고 이렇게 여기서 파보면서 뭔가 이렇게 자꾸 증거를 제시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안 따라도 그냥 떠드는 거죠. 떠들어서 사람 완전히 망해놓는 그런
참 너무 아쉽더라고요. 왜 한 명도 꽃갱이 들고 만주 발에만 뭐가 양장에 가서 그걸 파볼 생각을 안 하는지 참 한심한. 어쨌든 우리나라 성악계가 뭐 오늘 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간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사군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이 시대에 백제와 고구려와 신라의 그 관측 기록이 이 한반도가 수도가 한반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서로 기존 정설과 이렇게 과학적 사실로 밝혀낸 것들이 어긋나는 것들을 봉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론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중국이 굉장히 이제 융성해졌죠. 한나라 때만 해도요, 이 한 무제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흉노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은 사마천이 궁형을 당하잖아요. 그 거세형을 이렇게 당하는데 그것도 이릉이라는 장군이 그 흉노족하고 싸우다가 포로로 잡혔는데 항복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변호하다가 이제 궁형을 당한 거죠. 사마천에서. 그러니까 한나라 때만 하더라도 이 중원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황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 문명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취약해요. 그런데 그때 그 한나라 때 굉장히 강했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는 중국엔 다시 이 사마천 같은 객관적인 사학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 중국 사학자들이 굉장히 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중화라는 어떤 그 민족의식, 이것도 이제 중화라는 게 민족의식이 아니죠, 이게 민족의식이 아니고 중화 민족의식이라는 게 잘못된 거예요. 이 중국 사람들은 원래 민족의식이라는 게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가 굉장히 융성하죠. 융성해가지고 이 아시아를 지배합니다. 소위 동아시아를 지배하게 되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한자 문명권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발끈하고 있는 게 이 동북공정이죠. 그러니까 고구려사도 그 중국 사회에 편입시키려고 하는 중국 사학자들의 비난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건 당연합니다. 자기네 땅에서 발굴되는 거 자기네가 연구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자기네 땅의 역사에서 편입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 땅에서 일본의 어떤 것들이 나오면 그건 우리나라 한반도의 역사에 편입이 되듯이 이해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여기 너무 과민하게 가능한데, 사실 이 한자 문명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중국에서부터 나왔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발끈함이 생기는 건데, 이 한자 문명권이라는 건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동아시아 전체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사실 이 한자라는 것도 뭐 중국 글자가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서양 애들이 만든 방편대로 여기에서 이 황하 문명이라고 일컬어지는 그게 뭐 대단한 문명처럼 이렇게 여겨지는데, 이 황하 문명 말고도 여러분 다 아시는 분들께서 홍산 문명, 그리고 문자, 그 각골문에 나와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여기 띵콩 문자라는 게 발견이 됩니다. 이 띵콩 문자라는 거는 이 중원의 문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 학계의 정설이 이게 동이족의 문자라고 하는 게 이 띵콩 문자입니다.